자, 우리는 지금 21세기 기술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쟁에서 이기는 규칙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통했던 성공 공식,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 미래를 향한 경주, 과연 진짜 선두는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딱 떠올리는 그런 이름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술 강국으로 아주 잘 알려진 한 나라를 좀 들여다볼 건데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어쩌면 조금은 놀라운 각도에서 볼 거예요. 바로 한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맞춰볼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정작 아주 중요한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 차트를 좀 보세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후기술 특허수를 나타낸 건데요. 일본이 2만 3천 건이 넘으면서 완전 압도적이죠. 그 뒤를 미국, 독일이 잇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을 한번 보세요. 8,635건. 다른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꽤 많이 뒤처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딱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의 특허수가 1위인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양적으로 엄청난 격차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단순히 전체 숫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 기후 기술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탄소 포집 같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자, 바로 이 데이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우리가 흔히 CCUS라고 부리는 이 분야의 특허 수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525건을 낼 동안 한국은 고작 98건에 그쳤습니다. 이걸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죠. 5배가 넘는 격차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런 핵심 기술에서 한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퍼즐의 다음 조각을 맞춰볼 차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걸까? 그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로 보면요.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돈은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뭘 얻고 있는가? 돈은 충분히 붓고 있는데 왜 그 결과물인 혁신적인 특허는 제대로 안 나오는 걸까요? 이건 명백히 효율성의 문제죠. 그 해답의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특허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3극 특허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군데에 모두 등록된, 그러니까 정말 가치가 높은 특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비율은 15.1%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아주 의외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표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2021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제 지원율,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한국은 고작 2%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31위, 거의 꼴찌 수준이죠. 경쟁국인 독일이 19%, 일본이 17%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혁신은 하라고 말만 하고 정작 동기부여는 구조적으로 전혀 해주지 않았던 거죠. 자, 지금까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혁신의 한 단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다른 글로벌 강자들은 이 기술 경쟁이라는 같은 게임을 과연 어떤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전략은 유럽연합, 즉 EU의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으로 R&D 경쟁을 하는 대신에 아예 법과 규제를 무기로 쓰는 권력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디지털 시장법, DMA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처럼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라고 딱 지정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법이죠.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만약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걸로도 안 되면 반복 위반 시에는 아예 기업을 강제로 쪼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경쟁하는 시장의 룰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자,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바로 중국의 국가 주도형 모델, 말 그대로 총력전입니다. 정부가 이거다 싶은 산업을 딱 정해서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소 경제예요. 중국은 정부가 진두지휘해서 국영 기업들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그냥 싹 다 뛰어들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다가 정부가 돈까지 쏟아부으면서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국가 총력전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아주 다른 사례를 봤습니다. 한국의 효율성 문제, EU의 규제 전략, 그리고 중국의 국가 주도 모델까지요. 이제 이 모든 교훈들을 하나로 모아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혁신 전략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혁신 전략 설명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예전부터 해오던 대규모 R&D 투자. 둘째, 한국 사례에서 배운 거죠.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효율성과 확실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는 R&D. 셋째, EU처럼 아예 시장의 판을 짜는 전략적 규제.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중국 모델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는 집중적인 산업 정책.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이 4가지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또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할까요?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